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일상에서 들으실 수 있는 용어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어떤 퍼짐?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퍼짐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졌죠.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 성전 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전에 관련해서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요. 바르코지바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로 3년 정도 투쟁한 다음에 결국 진압당하게 되죠. 로마 제국이 워낙에 이제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명까지 바꿨어요. 바꾸고 또 유대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유대교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도 같이 탄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관용이 없었던 그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라를 서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할례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사형이었고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벽만 남았던 성전 터라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딱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과 탄압을 피해갖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바빌로니아로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유럽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이제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노란색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거의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대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제 1차 상전 파괴, 2차 상전 파괴 이후였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유대인들이 유럽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건 언제였죠? 그럼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이 또 생기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지금 일단 1차 디아스포라는 성전 파괴 이후에 이런 유대교 탄압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퍼져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분류를 하게 되면요. 이때 계급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급이 이제 사두개파였어요. 이분들이 이제 사제 계급의 이제 최고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제 계급이 의미가 없는 게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사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70년 이후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계급 자체가. 이 분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내세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헌세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원래적인 유대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페르시아 종교로부터 유입하게 된 내세나 부활이나 이런 거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서를 해석할 때 보면 아주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고요. SNF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또 70년 이후에 사라진 그 분류인데요.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들 사회문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회문서를 만든 분들이에요. 콤단 공동체에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문헌을 만들었던 분들인데 없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로마 시대에 로마에 친로마했던 부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젤로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로마했던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바꾼 사람들 이런 부류가 또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 유명한 바리새이파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이파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70년까지는 사두개파의 사제들이 최고 계급이었는데, 근데 70년 이후에는 이제 바리새이파 랍비들이 거의 그 지도자가 됐어요. 유대계 공동체에.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가 성격을 달리하게 되죠. 이분들이 바리새이파 분들이 지적인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도 없고 하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의 책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몽고 침입기에 그 굉장히 많이 불교의 유물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 팔만대정경 만든 것처럼 이분들도 정경을 확정했어요. AD 90년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히브리 성서를 완전히 정착시킨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은 법원의 근거지인데 이 사람들의 법원의 근거지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대신에 이제 새로운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 회의가 열려서 그 랍비들끼리 이제 경전을 확정을 시켰죠. AD 90년에. 그래서 이 야브네 학파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사상의 중심이 되는 어떤 중요한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분들이고,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해보자면 1차 상점 파괴 이후에 에즈라의 개혁 때 모세오경이 만들어졌고 2차 상점 파괴 이후에 야브네 학파를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히브리 성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랍비란 말이죠. 바리새파의 랍비들이 이제 성전은 사라졌으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그냥 모임 장소 이런 데서 여기가 구심점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성서가 이렇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지혜서 그렇게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 이때 AD 90년이에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 파괴되고 그리고 AD 90년에 성서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회당인데요. 그냥 이런 식의 나름 소박한 여기 이 정도면 화려한데 굉장히 그냥 어디든 회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저는 이게 직접 방문한 회당이고요. 이런 회당에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게 또 다윗의별 있는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회당.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딱 선을 그었죠. 이 사람들은 이게 성전이 아니다. 그냥 성전이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었던 바로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다. 그 어느 것도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회당은 기도의 집이고요. 희생제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음식 차려놓고, 그 다음에 양을 불태우고 이런 게 없고, 음악도 쓰지 않아요. 기도할 때 모자 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탈리트라는 걸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는 평신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그 사제분들이야 굉장히 높은 계급이지만 랍비는 그냥 평신도이고요. 이게 제가 찍은 탈리트고요. 이게 그들 그러니까 전통 복장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죠. 이 그림이.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셀프 디스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곳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역사 이런 것들 그런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랍비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사제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정도인데요. 그래서 설교가 주 업무예요. 이분들은 그 좋은 말을 하는 그 설교.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이제 고전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제가 있었을 때 성전이 있었을 때도 랍비가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서기관 아니면 율법학자 이런 일을 했었던 분들인 거죠. 그냥 지적인 일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 사제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평신도이지만 안수 의식을 통해서 랍비로 입문하게 되죠. 랍비 학교를 다녀야 이분들도 세미카라고 하는 안수 의식을 통해서 랍비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계 질서가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가톨릭의 어떤 가톨릭 위아래가 분명한 서열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서열이 없고 율법 해석할 때 아까 그 사제들의 경우는 굉장히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아주 창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분들이고요. 이들의 권위는 그냥 학문의 수준, 가르침의 그 경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장 그 탁월하게 그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탈무드인 거죠.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바빌로니아 탈무드 이렇게 CD로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두 타입의 이제 탈무드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한 야브네 학파 있잖아요. 경전을
성경지은 AD 90년에 그분들의 예루살렘의 야분야파들이 만들었던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아까 또 디아스포라 때문에 지역을 옮겼을 때, 이제 바빌로니아로 옮겼을 때 만든 탈무드가 이제 바빌로니아 탈무드인데요. 오늘날 정통,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 탈무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적인 권위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슨 고민이 있다거나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탈무드를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 성서도 보지만 탈무드도 그만큼 권위가 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아무래도 그 지역은 조로아스터 교회 탄압도 있었고 어떤 교리적인 대결도 있었고 했을 때 이때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신서가 필요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바빌로니아 탈무드였던 거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이다. 그래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랍비들이 이제 주로 저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주석, 성서에 대한 주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른 주석일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새로운 물음 제기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고대의 유대교 성립기,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부터 해서 이제 타민족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아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성전도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중세 유대교입니다. 중세는 아무리래도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한 1000년 정도인데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구심점이 없었을 때였죠. 완전히 퍼져 있는 데다가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이제 흩어져서 살던 시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크게 이제 사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파르딘 유대인하고요, 아슈케나즘 유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파르딘과 아슈케나즘으로 나누는데 이게 세파르딘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다. 스페인하고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요때 요 분들은 주로 이제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근데 아슈케나즘은요, 폴란드, 독일 이렇게 약간 동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서쪽 스페인에 있었던 이슬람의 지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철학이나 종교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좀 나름의 자기들의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슈케나즘들은요, 좀 훨씬 힘들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를 탄압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했어요. 물론 이 세파르딤도 힘들었지만 아슈케나즘의 힘듦보다는 좀 덜했죠. 그러니까 그 반유대주의적인 게 이쪽 동쪽에 있었던 아슈케나즘들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라테란 공의회가 1215년에 이제 그러니까 가톨릭의 모임이잖아요, 공의회가. 근데 여기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 죽음의 원인 제공자들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완전 정설로 만든 거예요. 교회의 어떤 어, 중요한 하나의 그 도구마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의견으로 만든 거죠. 공식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했죠.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대인들이 업적도 많았지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세파르딤하고 아슈케나즘하고 이미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이게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 서쪽에 살았던 세파르딤 유대인들의 유전자와 그 염기 서열이 좀 다른 거죠. 그 아슈케나즘의 염기 서열이 다르고 이미 외모도 좀 다르고 해서 윗분들이 이제 세파르딤 유대인이고요. 아랫분들이 이제 아슈케나즘 그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 거의 이제 천재들만 여기 모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유대교 신비주의가 이제 많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도피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추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유대교 최고의 철학자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있어요.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그 유대교 화폐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화폐에도 나온 인물이에요. 모세 마이모니데스적인 어떤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도 되고요. 반철학적인 활동이기도 하고요. 어, 이 박해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들이 이 책에서는 보면은 의인이 받는 고통의 문제. 왜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정말 너무 난 옳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지?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무슨 잘못을 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이제 해답은 나름 이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 유대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르란 책에서는 세피로트 이론이라고 하는 좀 세분화된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신도 악하다. 신도 악하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고통, 삶의 고통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조하르라고 하는 책에서는 또 악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역시 또 하게 되면서 유대 신비주의 대표 문항으로 조하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이제 신과 하나됨 이런 것 때문에 어, 신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도 많이 유행했었고요. 또 하나는 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의 힘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유대교를 보면요. 사실 현대라기보다는 근대 이후, 근대 현대 유대교이고요. 굉장히 중세유대교 빨리 끝내는데요. 지금 약간 흐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랍비적 유대교에 기반을 해서 아무래도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랍비적 유대교에 기반을 하고요. 또 하나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요 링크를 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요 시기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게토의 모습 이런 것들 링크한 유튜브이고요. 이분들이 사실 게토에 살았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게토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유대인들을 다 고안에서만 살라고 한 거예요. 밖에, 게토 밖에 함부로 외출도 못하는 거예요. 허락을 겨우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외출을 하는 그 게토 안에서만 살게 하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의 가자. 지금의 가자.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다시 되갚아 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만 살아라. 그래,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너네끼리 정부도 세우고 생활도 거기서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자급자족이 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좁은 데서 그냥 그 나름의 어떤 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때 프랑스인들이 이런 시위를 베푼 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게토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토 밖에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이탈리아, 독일, 프러시아,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도 이제 점차 해방이 됐고요. 이 기본적인 게 계몽주의,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진보할 수 있다. 점차 이성의 힘으로써 나아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나름의 시위를 베푼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파스칼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모세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슈케나즘이었어요. 동쪽에 살았던 독일이나 독일 지역에 살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유대인이 계속 개토에 눌러앉아 있으면 편하긴 하죠. 자기들끼리 적어도 그냥 어느 정도의 자유는 줬으니까. 하지만 시들고 말 것이며 그러니까 대신에 유대교 공부는 많이 했죠. 전통적인 공부는.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 정신에 무장 없이 그냥 개토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오게 되면 기독교 세력에 흡수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정신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도 배우고 유대교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우고 뭐 근대 철학도 배우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교에만 국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유대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 과정에 세속 학문을 채택하고 근대 사회에 적응하자 이런 것들을 벌였고요. 시오니즘 운동이 또 있었어요. 시오니즘 아직도 계속 나오는 용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 전역에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 대한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미화하냐? 대신에 우리는 우리 중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 갖기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오니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시오니즘은 우리가 다시 3차 성전을 건립해보자예요. 그래서 3차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시오니즘은 여기 따라서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 정신이 이미 19세기에 파다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으면서 되게 핍박받고 살고 무시당하고 살지만 어, 다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성전을 건립하고 나라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대부분 유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헤르츠 테오도르 헤르츠 시오니즘 운동의 그 태두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온산이죠. 바로 요 지역 여기에만 이제 딱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성전의 벽이고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2차 성전의 벽만 남아져 있고 이렇게 이방카도 유대교 신자가 돼버렸죠. 이제 결혼 이후로. 그래서 현대 유대교를 보면요. 지금 현대 유대교를 보면은 원래 있었던 정통 유대교가 극우라면요. 극우. 그 다음에 극좌는 개혁 유대교예요.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변했습니다. 정통 유대교가 지키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 지키지 말자. 그러면서 굉장히 세속화된 유대교가 개혁 유대교라면은 중간에 보수주의 유대교가 있어요. 중립적인.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유대교의 성격이 좀 다르게 정통 유대교, 개혁 유대교, 보수주의 유대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20세기의 사건을 보면 이제 홀로코스트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베를린이 홀로코스트 어떤 기념비 기념하는 장소인데요. 이게 히틀러의 나치당하고 그다음에 SS 친위대, 그러니까 나치당의 사병들이죠. SS 친위대가 주도해서 벌인 조직적인 학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보면은 그 양을 태우면서 희생제를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어 그냥 인간을 태우는 그런 재물을 불에 태워 그 연기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라고 하고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없는 독일 건설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독일인들의 유대인 없는 독일 건설. 완전 우리 순수한 독일, 순수 독일.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의 배경을 보면 일단 제국주의적인 사실 제국주의가 정말 문제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제국주의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퇴전국인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전쟁 보상금
채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계 대공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재벌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힘들게 살아도 재벌도 많고 뭐 학자도 많았으니까 재산 몰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브 휴먼들은 다 죽여야 된다. 반인간들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함께 그다음에 이런 서브 휴먼들 인간 이하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 반체제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력 그래서 뭐 아이린 힘너 괴벨스 아이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범이었죠. 홀로코스트의 주범. 그래서 나치즘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치당이 굉장히 기형적인 극좌 극우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동성애자 사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차례차례로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유대인 상점은 아예 팔아주지 말고 그다음에 공직자는 못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강제수용소, 노동수용소로 몰아내는 거. 그러니까 개토에서 해방되는데 다시 또 이제 개토로 보내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반유대주의자, 우파 반유대주의자 각각 이제 타겟은 달랐지만 어쨌거나 유대인 말살을 목표로 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유대인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아예 이제 전문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거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문직을 독점을 했지만 교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교수를 영원히 못했어요. 그분의 호미 교수였지만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탈의 밤이 유대인 대박의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개토 세계 대전이 드디어 이제 발발이 되게 되고 유대인 재산을 몰수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고 장애인 살해 계획 같은 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독일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아주 경증 장애인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모 허락도 안 받고 아주 가벼운 장애인들도 그냥 장애인들은 다 죽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20만 명이 장애인이 그때 그냥 죽었다고 해요. 희생을 당했고요. 그래서 게토라고 하는 게 다시 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게토가 어떤 거냐면요. 이때 1940년부터 이제 게토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게토를 일단 다 몰아놓고 여기에서 이건 중간지대인 거예요. 게토에서 다시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차 같은 거 태우고 수용소로 보내죠. 그러니까 게토는 중간에 몰아놓는 장소였고요. 수용소 가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르샤바 게토의 그림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총인구의 30%가 다 여기 바르샤바 인구의 30%이 게토에 몰아넣고 근데 이 게토가 2.4%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글바글한 열악한 시설 때문에 전염병이 완전 돌고 그러니까 사실 전염병은 거리두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리로 오히려 붙여놔가지고 이게 이 영화가 바로 이 바르샤바 게토에서 일어났던 내전을 다뤘던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학살 수용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데스 캠프. 이 아우슈비츠가 유명한 학살 캠프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BBC에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더 나치즈 앤더 파이널 솔루션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파이널 솔루션이 유대인 없는 독일을 건설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였잖아요. 이게 코드명 더 파이널 솔루션이었고 여기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렇게 해결적인 이런 문구를 갖다 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반나치 유대인, 소련, 폴란드인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가스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스실에서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면 괜히 이제 총으로 쏘면은 사실 병사들이 어떤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 그래서 그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가스 샤워실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개토로 옮겼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옮기면서 이거를 그럼 몇 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독일의 패전이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이 침공을 해서 다시 독일이 패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패전하면서 증거들을 다 없애가지고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그게 좀 늦었던 거죠. 이게 증거 말살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아우슈비츠가 남은 거지 사실 다른 증거가 말살된 다른 학살 수용소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패전되면서 유대인들하고 다 같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죽음의 행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등등.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이제 다시 서독 동독 정부에서도 수감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어떤 전후에 처리가 잘 말끔하게 안 돼서 법적으로 그리고 합법 처리를 받은 것 같지만 또 되게 쉽게 또 빠져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이 활약을 많이 했죠.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이 수용소에서 당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승화시켜서 좋은 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문제인데요. 일단 정치적 시오니즘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그 종교적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건데 정치적 시오니즘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건국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 건국하게 됐고 1948년에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중동국들이 그냥 내두질 않으니까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사실 문제가 돼요. 정치적 시오니즘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반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었고 동시에 반유대주의만큼 우리 중심을 찾자라고 하는 시오니즘. 유대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벨푸아 선언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만행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래 너네 유대 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영국이 유대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는 그래 다 너네 나라 지원을 해주겠어. 거기 저기 너네 나라 아랍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18년에 영국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었는데 영국 것이 되었습니다. 영국 것이 결국 돼서 영국이 영국 것인데 이제 완장은 유대인들한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민간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때 1920년부터 대거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슬림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유입을 하면서 막 탄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랍 민족 운동이 일어나면 또, 또 유대인들이 진압하고 영국의 힘을 얻어서 뭐 이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이 악의 축이었던 거예요. 이때 보면은. 그래서 이때부터 또 시오니즘의 활기, 또 반면에 또 아슈케나즘들은 그렇게 또 홀로코스트를 겪고 또 이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또 시오니즘 활기를 띠고 이런 굉장히 양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역사가 동시에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왕국 이후에 남북 분열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사라진 거잖아요. 식민지로만 수천 년을 살다가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냥 살던 사람들 그냥 몰아내고. 그게 5월 14일이었거든요. 건국선언.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48년 5월 14일. 5월 15일에 바로 그 다음날 건국선언 한 다음날 아랍 5개국이 쳐들어왔어요.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5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대량 학살 한다고 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이때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고요. 중동 전쟁에선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9년 5월 11일에 아예 유엔에서 이스라엘 건국이 승리됐습니다. 어엿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중동 전쟁을 1차부터 4차까지 간략하게 보면요. 1차가 아까 말한 바로 그 건국 다음 선언 다음 날 했던 이스라엘 독립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5개국 사이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였고요. 2차는 수에즈 전쟁이에요. 1956년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한 편이에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한 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래서 이집트는 패했지만 스웨즈 운하는 그 이집트가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근데 아직도 이집트 스웨즈 운하는 영국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역시 이스라엘 승. 3차는 이제 6일 동안 완료가 된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하게 돼요. 네, 이스라엘 영토 확장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르단강까지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때 처음으로 본인들이 갖게 되고요. 베들레헴, 그다음에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가자지구 요새 이슈인 가자 스트립이요. 그리고 골란공 이렇게까지 영토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중수도 처음에는 이제 텔 아비브였는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입수가 됐으니까 이중수도를 설정을 하고 4차는 그 유명한 욤키프르 전쟁. 욤키프르 전쟁은 속죄일인데요. 이 속죄일이 나름 가장 중요한 이분들의 그 성스러운 날인데 이때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이집트, 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돼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로 갔고요. 시리아는 완전 완패. 네, 이 욤키프르 전쟁 이후로 이제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고 미국은 사척도 현재까지 완전 이스라엘 편이고 트럼프는 2018년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친밀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인데요. 이분들한테는 5월 15일이 재앙의 날이에요. 1차 중동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 선언하고 그 다음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 살던 거 다 버리고 일단 도망갔죠. 전쟁터기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어, 다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살던 데를 자기네가 점령하고 그래서 졸지에 팔레스타인 주민 70여만 명이 전쟁 때문에 도망갔었는데 어, 못 돌아가고 여기만 있어라 한 게 가자랑 서안 지구예요. 가자 스트립하고 서안 여기밖에는 너네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 이제 그런 데로 다시 이제 터전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터전이라고 해도 수용소 정도고 여기 그림을 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너희가 있을 수 있다. 다른데 노란색은 다 우리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옆에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로 이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았던 분들이. 그래서 너무 딱하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딱하니까 난민 구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49년에 재빨리 설립을 하고 530만 난민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 기구에서 다시 원래 그분들 있었던 대로 이제 귀환시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레바논으로 이주한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가 교육 생계의 많은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생기게 됐는데 1964년에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독립 이룩하겠다고 피에로를 창립을 하고 피에로 자체가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74년에 독립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공격을 하는데 이제 게릴라전으로 왜냐면 지상군 정규군으로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어, 체계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게릴라전으로만 이렇게 몰두를 해서 그러니까 타격을 입히는 이스라엘의 그런 피해로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보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피에로랑 이스라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화해를 하는 무드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서한지구랑 가자지구는 그러니까 양 정당이 팔레스타인의 양 정당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로의 이분이 유명한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가 피에로의 수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죠. 거의 팔레스타인의 대표인 것처럼, 지도자처럼 하다가 2004년에 없어지고, 이제 서한 지구는 온건파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과격파 하마스가 다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은 채팅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요? 음성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